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 근무 중인 방사선사 김범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탑이 프로시저 중에 와이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희가 경험한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는 작년 7월에 처음으로 탑의를 시작한 굉장히 핫한 센터인데요. 저희의 목표는 20케이스 동안은 절대 사고를 치지 말자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또 확률은 확률이니까 20케이스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모를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뭔가 한번 시기의 컴플리케이션을 맞이할 것 같은데 그날이 언제일까 뭐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련은 26번째 케이스에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86세 남자, 디스니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하를 통해서 입원했고요. 바이커스피드 밸브를 가진 시비어 AS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에게 적합한 밸브는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의 심전도를 보면 컨덕션 딜레이는 보이지 않았고 체스트상 렁이 좀 나쁘고 페리페럴 아테리 같은 경우에는 툴처스한 아울타가 좀 있긴 하지만 다이아메타는 충분해서 바스큘러 어세스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코로나리는 라이트 코로나리가 좀 논도미넌트긴 하지만 시비어한 리전이 있어서 미리 인터벤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하이트는 10mm 이상 그리고 SOV는 30mm 이상 기준치가 넘었기 때문에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낮을 거라 생각했고 시술 전 시행한 에코를 보시면 LV 월모션이 글로벌하게 낮아져 있고 바이커스피드 밸브에 시비어한 칼슘이 관찰됐습니다. 이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뭘까 생각해보면 역시 바이커스피드 밸브 그리고 이 아울틱 리플렛에 있는 시비어한 칼슘입니다. 이 칼슘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저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였고 저희는 발론 익스펜더블인 사피엔보다는 셀프 익스펜더블인 에볼루시 이 환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술 당일 이제 커습 오버랩 뷰에서 아울토그램을 시행했고요. LV로 와이어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심하기 때문에 프리달레이션을 시행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론이 풀 익스펜션 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밸브 패시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시술을 진행했고요. 저는 이 순간이 가장 긴장이 되는데 이 시비어 에이스 환자들이 그 밸브 오프닝 에어리어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샤프트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바이탈이 급격히 나빠지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날도 환자 바이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디플로이를 리캡처 존까지 디플로이를 한 후에 에코를 봤는데 PVL도 좀 심해 보이고 환자 바이탈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했습니다. LV로 와이어 페이싱을 해봤지만 크게 이펙트는 없었고 환자는 약 2분간의 CPR 끝에 ROSC 됐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혈압을 올리고 포스트 밸브 프레셔 민그라디언트를 재봤더니 8, AR 인덱스 0.9로 에코랑 비교해서 확실히 PVL이 심하다 판단하고 포스트 달레이션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포스트 엔지오를 보니까 밸브 엑시스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커스 오버랩 뷰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칼슘 마커 기준으로 보시면 밸브가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위로 마이그레이션 된 거죠. 이거는 아마도 밸브 뎁스도 좀 낮긴 했지만 CPR을 하다가 마이그레이션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는 바로 세컨 밸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LV 있던 와이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피그테일 카테터를 넣고 로테이션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반성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컨펌을 하지 못했어요. 로테이션을 했지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만 하고 정확하게 컨펌을 할 수 없었던 단계에서 시술을 진행했어요. 당시 또 피그테일을 넘어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스무스해서 이거는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당시에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이제 위험한 시그널을 하나 또 보내주는 거예요. 보면 밸브가 와이어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당시에는 저희가 뭐에 홀린 것처럼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아울타그램에서 마이그레이션 된 밸브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밸브를 넘기는데 이때도 첫 번째 밸브에 강한 저항이 느껴지는데도 요거가 앵글이 심한가? 뭐 다른 생각에 다시 한번 밸브를 트라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밸브의 그 오픈셀에 두 번째 밸브의 노즈콘이 박힌 상태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어센딩 아울타에서.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저희가 이제 흉부외과 코로나고 기다리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이 환자 수술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빠질 수가 있는 걸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몇 차례 더 시도해서 땡겼는데 이 노지콘에 낀 상태로 에볼루 밸브가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모습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노지콘에 박혀서 밸브의 그 안과 바깥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센딩에서 이제 디센딩까지 밸브를 끌어내렸는데도 여전히 이 노지콘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센딩 아울타에서 지메드 발론 앵커링을 해서 이 밸브를 빼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 4차례 정도 트라이 끝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노지콘을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나온 두 번째 밸브의 사진이고요. 첫 번째 이 밸브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LAO, RAO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봤습니다. 밸브가 약간 넓적하게 눌려있는 모습이 관찰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벽에다 붙여야겠다 싶어서 아우터그램을 하고 이제 바스큘라 플로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에코를 하는데 이때 에코 교수님께서 멋진 코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울타에 있는 이 에볼루스를 보시더니 이 정도면 두 번째 밸브 지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교수님한테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교수님이 다시 두 번째 트라이를 하게 되죠. 생각보다는 스무스하게 밸브가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프로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굉장히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환자의 바이탈은 역시나 이번에도 거의 어레스트까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디플로이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칼슘을 에볼루시 밀어내지 못하고 굉장히 이센트릭하게 펴져서 디플로이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포스트 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시면 첫 번째 밸브와 두 번째가 이렇게 나란히 위치한 모습. 포스트 에코상에서는 쉐입이 이제 컨센트릭하게 좀 바뀌고 프레셔 민 그라디언트도 1 그리고 AR 인덱스도 20으로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프로시저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제일 걱정된 건 이 아울타에 있는 베슬의 인절이었는데 포스트 아울토그램에서 다행히도 큰 컴플리케이션 없었고 무엇보다 정말 다행인 건 이 첫 번째 밸브의 이 랜딩 위치입니다. 이런 레날이나 메인 베슬 브랜치 딱 위쪽에 기적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운이 함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8일 뒤에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센트릭하게 눌려서 밸브가 위치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환자가 움직이게 되면 밸브 포지션이 좀 바뀔까 걱정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밸브의 포지션에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사실 타비 프로시저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심플하지만은 않은 게 이미 하이 서지컬 리스크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올드 에이징 환자분이 많아서 타비 프로시저 자체가 가벼운 프로시저가 아니죠. 그래서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심리학자 이 제임스 리진이라는 분이 스위스 치즈의 이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을 비유했다고 하는데요. 스위스 치즈의 특징은 이런 여러 가지 구멍이 나 있는 게 특징인데 좀처럼 겹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 겹치게 되면 아주 커다란 구멍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즉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리뷰를 해보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커다란 구멍이 제가 아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강의 열심히 듣고 익스퍼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진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봉관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첫 번째부터 아주 헤비한 걸 들고 오셨네요. 발표 주제에 대해서 청중이나 패널분께서 코멘트 해주시죠. 어레스트는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10여 AS 환자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밸브닝 오프닝 에어리어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그 네이티브 리플렛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바이탈이 안 좋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프닝 에어리어가 적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밸브가 위로
디스라치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컴프레서 하면서 네네. 사실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최종적으로 생기는 컴플리케이션의 파이널 요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와이어가 밸브 스트로 사이로 이렇게 되면서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에 사실 선생님은 360도 돌려가면서 튜브 노테이션 뷰로 찍었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사실 360도까지는 못 돌려서 뭐 아쉬움이나마. 어쨌든 노테이션 네. 엔조를 찍었는데도 사실 와이어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보기에도 사실은 그 엔조에서는 와이어가 스탠 스트로 밖으로 이렇게 밸브 스트로 밖으로 이렇게 나간 거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피크텔도 잘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사이드 스트럿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왔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시술 끝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와이어를 넘길 때 아예 피그테일 그 커브로 한번 트라이를 해서 어센딩까지 넘겨보거나 다른 뭐 발론이나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컨펌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하나 덧대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센트럴 루멘을 들어가려면은 사실 뭐 픽테일 루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웨지 볼륨 카테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웨지 볼륨을 우리가 한 볼륨을 풀리 했을 때 한 15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물론 시스테믹이라 가스가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웨지 볼륨을 이용하는 게 이제 센트럴 루멘을 확보하는 데 있어 조금 더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사이드 캣을 해도 이제 뭐 T밸브나 이런 코다가 끊어지는 것도 사실 센트럴 루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웨지 볼륨을 이용하셨으면 조금 더 센트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처음에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됐을 때는 그 스테노시스가 없는 것처럼, AS가 없는 것처럼, 레알 인덱스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는데, 두 번째 밸브가 들어갈 때는 유난히 덜 펴진 것 같고, 그래서 포스트 발음까지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왜 그런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 제가 잘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 루비콘에 딱 박혔을 때 이렇게 살짝 밸브를 좀 오픈시키면 그게 좀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두 번째 물었을 때 이렇게 두 번째 그 밸브를 이렇게 리캡처가 되니까 살짝 밀어서 빼면 안 돼요. 노즈콘에 박힌 거라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제 생각엔 그 시점부터 이미 밸브의 뎁스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이 경험이 많지 않지만 영상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선생님. 결국은 이 고민은 다 하는 거예요. 칼슘이 많은 바이커스피드 라페 환자일 때 사피안 할 거냐, 에드워드 할 거냐. 뭐 사피안 하기 어렵죠. 그리고 결국은 안전하게 메토닉 밸브를 선택하는 건데 그래도 안 펴지거든요. 포스트 벌론 해도 다시 일리프티컬하게 안 펴지기 때문에 그 밸브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밑에 맞춰서 할 거냐, 위에 맞춰서 할 거냐, 이걸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하신다면은 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AVR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인터벤션 캐팡이 있으니까 타비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다학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게 있고. 근데 이렇게 칼슘 있고 이제 그런 환자들은 또 AVR도 올드에이지를 하더라도 또 하나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다시 하신다도 또 타비를 그렇게 하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피엔에서 이 바이커스 밸브를 했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가 좀 사실 기대가 좀 되기도 했거든요. 궁금하기도 한데 막상 경험은 하지 못해서 저는 아산에서 그런 케이스 사피안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바이커스피드의 12회 칼리피케이션 케이스를 굉장히 하이 임플란테이션 했을 때 밸브가 다 펴지지 않으면서 시술 중에 밸브가 엠볼라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케이스가 처음에는 잘 위치돼 있겠지만 제대로 인플레이션 오프닝이 안 된 상태로 아마 마이그레이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모양을 네네. 모양을 갖추지 않나 생각되고요. 뭐 저희는 사피엔 위주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